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심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박경숙입니다. 오늘은 제3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모의고사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이기는 합니다만은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필기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년기의 가족관계 변화 중 노인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은 1. 자녀의 결혼, 2. 배우자 사별, 3. 성적 관심 저하, 4. 손자녀와의 세대 갈등, 5. 형제자매 간의 유대관계 감소.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배우자 사별이죠. 자, 여러분 노인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건 배우자가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인데 교재에 보면 자녀의 결혼으로 인해서 빈둥지 증후군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건 아니죠. 그리고 성적인 기능은 저하되지만 성적인 욕구는 저하되지 않는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고요. 손자녀는 생애 활기와 탄력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 형제 자매는 이제 중요한 사회적인 지지 자원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학대받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며 숙식과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1. 정신요양시설, 2. 주간보호시설, 3. 노인학대 신고센터, 4. 정신건강복지센터, 5.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지요. 자, 학대받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한다잖아요. 그래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인데요. 자, 이제 학대받은 어르신들을 돌봐주면서 숙식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신체적인 학대를 당했다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3번,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1:1 사례관리, 치매 조기검진,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1. 치매 안심센터, 2. 노인요양시설, 3. 노인종합복지관, 4. 노인보호 전문기관, 5. 노인의료 나눔재단. 자,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정답은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자, 1:1 사례관리는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치매를 조기검진해주고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하는 곳은 치매 안심센터밖에 없죠, 여러분. 자, 1:1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례관리는 어르신들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관리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치매가 있으면 치매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치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의 도움을 한 곳에서 모아서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을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3개 중에 하나는 모른다 하더라도 2개가 치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치매 조기 검진한다,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치매 안심센터를 고르시면 됩니다. 4번,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부담금, 2. 재가급여 월 한도액,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4. 수급자 희망급여, 5. 장기요양 서비스 목표. 여러분 뭘까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자, 문제가 뭐냐면 장기요양 인정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이제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인정서하고 우리가 이제 표장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줄여서
우리가 표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장기요양 등급이라든지 유효기간이라든지 또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적혀 있거든요. 자,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무슨 말이냐? 자, 급여라는 것은 어떤 혜택이거든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가 장기요양 인정서에 적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장기요양 급여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그리고 돈으로 주는 특별 현금급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 장기요양 인정서에가 재가급여 이렇게 적혀 있으면요. 나는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시설급여가 없잖아요. 거기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급여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신청해가지고 조사 나와가지고 다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 재가급여인지 시설급여인지가 적혀 있는 건 바로 장기요양 인정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자, 본인 부담금이 몇 프로인지, 그래서 그걸 얼마를 내게 될지, 그리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에 따라서 1등급은 얼마, 2등급은 얼마, 3등급은 얼마 이런 것들은 다 표장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방문 요양을 주 5회 하루 180분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 이런 내용들도 표장에 적히게 되고요. 또 장기요양 서비스 목표는 어떻게 된다라고 적히는 건 모두 다 표장입니다. 급여의 종류가 무엇인지가 적히는 것은 장기요양 인정서입니다.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주변 정돈 2. 생활상담 3. 구강관리 4. 물품관리 5. 식사도움. 자, 여러분 뭘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정답은 1번인데요. 지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는 여러 가지로 이제 교재에 한 8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양보호사가 가장 많이 하는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죠. 두 번째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서 지원 서비스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데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머리 감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식사하고 옷 갈아입히고 화장실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하고 두 번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쉬운 말로 하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고 하고요. 교재에는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아까 청소 및 주변 정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청소는 딱 떼어버리고 주변 정돈만 지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건데 청소하는 게 주변 정돈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1번이 정답이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까지만 설명했죠. 세 번째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인데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바깥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병원 가거나 어디 외출하시거나 산책하시거나 할 때 이제 동행하는 거. 그래서 외출 시 동행과 일상 업무 대행 이렇게 2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상 업무 대행은
심부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로 하는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그걸 정서 지원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 지원 서비스는 말로 하는 서비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이 상담은 말로 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정서 지원 서비스이고요. 구강관리, 신체와 관련되어 있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이고요. 자, 물품 관리는 시설환경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식사도움은 아까 신체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자,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에게 계획 외에 서비스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추가한다. 2. 대상자나 가족과 갈등 시에는 요양보호사 스스로 해결한다. 3. 모든 서비스는 가족과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4. 대상자의 인지능력 저하가 심할 때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5.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분 뭘까요? 그죠, 여러분? 5번입니다. 자, 이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을 할 때 이제 준수사항,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거의 이제 매번 출제가 좀 자주 되고 있는 건데요. 자, 보세요. 대상자에게 계획에 서비스를 추가한다. 이럴 때는 보고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로 판단해서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하시면 안 되지요. 자, 두 번째, 대상자나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도 보고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보고하신다가 답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해야지 가족에게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인지능력 저하가 심하다고 서비스를 중단해버리면 이런 분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고요. 대상자의 성격이나 습관이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서비스 제공 전에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맞지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요양보호사의 동기유발자 역할 수행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2.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의 말을 잘 경청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5. 대상자가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잘 격려한다.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5번입니다. 지금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6개로 교재에는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동기유발자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여러분 동기유발자는 본인들이 스스로 낳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 격려한다, 지지한다,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동기유발자는 5번이고요. 자, 여러분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그랬죠. 관찰하는 역할은 그렇죠.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 심리적인 문제를 가족에게 또는 시설장에게 또는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역할, 알리는 건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린다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고요.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죠. 자, 그리고 대상자의 말을 잘 경청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8번, 다음 내용에서 어르신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면서 아무리 늙고 병들었다고 해도 머리를 이렇게 남자같이 짧게 깎아놨어 라고 말하며 요양보호사에게 화를 내신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자, 여러분 뭘까요? 이거 교재에 그대로 나왔던 예지요.
선생님들 보신 아마 기억이 있으실 텐데 정답 뭘까요? 그렇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자, 나는 머리를 짧게 깎고 싶지 않다라는 개별적인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인류적으로 똑같이 그냥 누워있는 분들이 머리 길면 뭐해? 이러면서 난 단발머리 하고 싶은데 다 짧은 커트로 잘라놨어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자, 나는 머리를 단발머리로 하고 싶어 라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겠죠. 그거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어르신이 거주하는 집에 난방,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의심되는 노인학대 유형은 1. 유기 2. 자기방임 3. 정서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여러분 뭘까요? 네, 신체적 학대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교재가 한번 개편이 됐었는데요. 그 개편되기 전에는 이 난방,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 해주는 것을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방임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편이 되면서 이 신체적 학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전에는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이걸 신체적 학대라고 했고, 노인을 폭행한다든지,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든지, 또는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그래서 칼이나 가위, 흉기 이런 걸로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전에는 신체적 학대로만 구분을 했는데요. 이게 개편이 되면서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 그래서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 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이런 것들도 신체적 학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또한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나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 그래서 밥통이나 냉장고로부터 단절시킨다. 또는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 또는 당뇨약, 혈압약 이런 걸로부터 단절시킨다. 이런 거는 신체적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해서 신체적 학대로 새롭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방임으로 이게 분류가 되었지만 이제는 개편이 되면서 신체적 학대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물을 안 주는 것도 신체적 학대이지만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이제 낙상이 위험하거나 이래서 다니시다가 이제 골절이 오거나 이제 그럴까봐 어르신들에게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하거나 투입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하고 싶지 않은데 일을 하라고 강요한다거나 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요양보호사의 건강검진, 취업상담 지원 및 대체 인력을 지원해주는 곳은 1. 노인정보센터 2. 노인인권센터 3. 재가 노인복지센터 4. 노인일자리지원센터 5.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자, 여러분 뭘까요? 자, 요양보호사의 건강검진, 취업상담 및 지원 이런 걸 해준대요. 그럼 뭘까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죠. 장기요양요원이라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거든요. 자, 요양보호사의 뭔가를 지원해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입니다. 11번 침상체위 변경 시 대상자가 뒤에서 음란한 농담을 하며 껴안을 때 대처 방법은 1. 큰 소리를 지르며 수치심을 준다. 2.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부한다. 3. 아무렇지 않은 듯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조용히 자리를 피한다. 5. 대상자 가족 앞에서 성희롱 이야기를 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이 성적인 성희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성희롱을 할 때는 항상 정답은 뭐냐면 단호하게 거부한다가 정답입니다. 12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판매처를 알선한다. 2. 서비스 변경 시 경험적 판단으로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3.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 1회 간략하게 기록한다. 4.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5.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한다. 여러분 뭘까요? 그쵸? 4번이지요.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복지용구 판매처 알선한다 이런 단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적 판단 이런 거 안 되고요. 무언가를 요양보호사가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보고를 하셔야 되죠. 또는 추가할 때도 보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 1회 간략하게 기록한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상태 변화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틀 만에 있을 수도 있고 3일 만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주 1회만 하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상태는 변할 때마다 기록하는 거지 매주 1회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보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고 대상자가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시설장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맞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요청이 있다고 타 기관에 의뢰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자기는 그 기관 직원인데, 그쵸? 자, 13번. 대상자가 혈액과 점액이 섞인 설사와 변비를 반복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1. 대장암, 2. 식도암, 3. 담석증, 4. 맹장염, 5. 신부전증.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할지라도요, 안 배운 건 절대 시험에 잘 안 내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운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여러분? 대장암이죠. 자, 그리고 이 대장암은 특징적인 증상이 뭐냐면은요, 혈변이에요. 그래서 혈액과 점액이 섞인 설사라는 게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혈변과 점액이 섞인 변을 봐요. 점액이 섞인 변은 뭐냐면요. 이 혈액은 혈변이고요. 코 같은 게 변에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와 변비와 같은 이런 장 습관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장암 그 교재를 보시면 뭐 혈변 또는 점액이 섞인 변 또는 설사와 변비, 그 다음에 장 습관의 변화, 장 폐색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대장암입니다. 자, 참고로 위암도 배웠잖아요. 위암은 혈변보다는 토혈이 더 많고요. 대장암은 혈변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노인에게 변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식사량 증가, 2. 배변 반사 증가, 3. 저장 능력 증가, 4. 마약성 진통제 사용, 5. 고섬유질 음식 섭취 증가. 자, 여러분 뭘까요? 네,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맞히셨을 것 같아요. 변비를 유발하는 요인이잖아요. 자, 하나씩 좀 보면 너무 적은 식사량은 변비를 유발하거든요. 근데 식사량이 증가하게 되면 변을 형성할 게 많기 때문에 변비가 걸리지 않죠. 또는 배변 반사가 증가한다면 변비가 생기지 않겠죠. 저장 능력, 씹는 능력이 증가하면
변비 생기지 않겠죠. 자, 마약성 진통제, 뭐 항암제 또는 제산제 이런 것들은 변비를 유발시키는 약물이라고 교재에도 나와 있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거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장운동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거든요.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한다면 그거는 변비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어려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을 자주 제공한다. 2.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3. 방향제를 사용하여 공기를 정화한다. 4.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가래를 배출하게 한다. 5. 감염 전파의 위험이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정답은 뭘까요? 4번이지요. 자, 여러분, 만성기관지염이죠. 만성기관지염은 호흡기계 질환 제일 첫 번째에서 나와 있는데, 이제 만성적으로 기관지에 자꾸 염증이 생기다 보면 기도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자, 그럴 때 뜨겁거나 차가운 건 자극이 돼서 안 좋고요. 예, 역시 차고 건조하게 안 되죠. 자, 방향제 이런 자극이 되는 거 안 좋고요. 마스크를 기도가 좁아져가지고 지금 숨쉬기가 어려운데 마스크를 착용하면 더 숨쉬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해서 가래를 배출해주면 기도가 좁아졌던 게 기도를 막고 있는 이 가래가 없어지게 되니까 숨쉬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폐결핵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바이러스성 만성질환이다. 2. 완전히 나을 때까지 격리치료한다. 3. 약물 투여로 인한 위장장애,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이 생긴다. 4. 대체로 오전에 열이 오르고 오후에 열이 내린다. 5. 치료기간 중에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여러분? 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폐결핵이라는 것은 결핵균이 몸속으로 침범을 한 건데 특히 몸 중에 어디에 침범을 한 거냐면 폐에 침범을 한 것을 폐결핵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대장에 침범할 수도 있고요. 또는 뼈에도 침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 뼈결핵도 있고 대장결핵도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결핵균이 침범을 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 아니고 이것도 만성질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균성 질환이고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두 번째, 완전히 나을 때까지 격리 치료하지 않아요. 격리는 보통 약 복용 후 2주까지만 해요. 그래서 복용하고 2주가 약을 이제 계속 복용하고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격리 치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약물 투여로 인해서 위장장애,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생겨요. 제가 저희 교육생 선생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양손으로 옛날에는 워낙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양손으로 이렇게 가득히 쥐어야지 약을 드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한 주먹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결핵균은 되게 질기대요. 독하대요. 그래서 약을 한두 개 먹어가지고는 이게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이제 여러 가지 약제를, 특히 3가지 이상의 약제를 섞어서 이제 투여를 해야만 이 결핵균이 이제 나중에 이제 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나는 특성이 있어서 해열제도 써야 되고요. 또 위장장애가 자꾸 생기니까 위벽보호제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여러 가지 간이 나빠지거나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간 기능 보조제도 써야 되고 약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위장 장애가 올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열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열 진통제 같은 거를 자꾸 쓰다 보면 피부에 발진이나 또는 이게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 폐결핵이 특징인데요. 오전에는 열이 한 개도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늦은 오후가 되면은, 그래서 저녁 때쯤 되면은 열이 이렇게 펄펄 끓기 시작을 하고요. 늦은 밤이 되면 식은땀이 확 나면서 열이 내려요. 그래서 오전에는 멀쩡하시거든요. 열이 하나도 안 나고 늦은 오후가 되면 열이 나기 때문에 이게 좀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열이 난다가 틀렸고요. 치료 기간 중에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약 복용 중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최소 6개월 이상 약을 복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되고, 증세가 없더라도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전립선 비대증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요로감염, 2. 복압 상승, 3. 남성 호르몬 불균형, 4.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 5.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약화. 여러분 뭘까요? 자, 정답은 3번이지요. 전립선 비대증은 방광 밑에 이제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의 균형이 잘 맞지 않죠. 쉽게 말하면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 같은 것이 잘 분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전립선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하게 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요로감염 아니죠. 복압 상승은 여러분 뭐의 그 원인이었냐면, 여러분 배운 것 중에 요실금이 있었거든요. 그 요실금 중에 복압성 요실금 기억나시나요? 네, 복압성 기침이나 재채기, 달리기, 웃음 이런 것 때문에 요실금이 생기는 게 복압성 요실금이었잖아요. 그거의 원인입니다. 자,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 골반 근육 조절의 약화, 1번, 2번, 4번, 5번은 전부 다 요실금과 관련된 것들이네요. 자, 18번. 노화에 따른 피부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표피가 두꺼워진다. 2. 손톱이나 발톱이 부드러워진다. 3.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4. 모근의 멜라닌 생성세포가 증가한다. 5.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궤양이 생기기 쉽다. 자, 여러분 뭘까요? 네, 정답은 5번이지요, 여러분. 자, 하나씩 좀 볼게요. 노인의 피부는 되게 얇아집니다. 그래서 잘 늘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손톱이나 발톱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죠. 그래서 잘 안 잘라지잖아요. 세로로 줄이 가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인은 건조증이 심하죠. 자, 그리고 모근의 멜라닌 세포가 감소하기 때문에 흰머리가 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도 노인들은 약간 좀 뽀얘지잖아요. 그래서 교재에는 여러분 회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좀 노인들은 좀 뽀얘지시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처가 잘 안 났죠. 그래서 궤양 같은 게 좀 생기기가 쉽지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좀 잘 굼습니다, 피부가. 19번, 욕창의 2단계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 2.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다. 3. 피부에 괴사 조직이 발생한다. 4.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띈다. 5. 피부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인다.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욕창의 단계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지요. 자, 1단계는 보면 피부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인다, 또는 피부가 분홍색 또는 푸른색을 띈다는 모두 1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2단계는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는 게 2단계입니다. 화상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1도 화상 보시면 피부가 빨갛게 되는 게 1도 화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단계이고요. 2단계 물집이 생기는 게 2도 화상이잖아요. 그래서 물집은 2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가 깊은 이제 욕창이 생기고 그리고 괴사 조직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고름이 생기면 여러분 3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이 되면 그거는 4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번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천골 부위에 욕창이 생겼을 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천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2. 하루에 두세 번 자세를 바꾼다. 3.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4. 침대 시트가 젖은 경우 차가운 바람으로 말린다. 5.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한 후 로션을 발라준다. 자, 여러분 정답 뭘까요? 그쵸? 3번입니다. 이건 많이들 맞히셨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천골 부위, 엉덩이 가운데 부위가 이제 천골 부위인데요. 자, 이 천골 부위의 도넛 모양의 베개는 삼간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죠. 자, 자세는 2시간마다 변경을 해줘야지 하루에 두세 번 너무 오래 한 자세로 있는 거죠. 2시간마다이고요. 자, 영양분은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비타민이 아니라 피부가 건강해야 욕창이 안 생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비타민을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냐면 근육이 튼튼하면요, 여러분, 욕창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마른 분하고 살찐 분하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살찐 분은 거의 욕창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마르신 분들이 욕창이 많이 생겨요. 마르신 분들은 근육도 별로 없고, 지방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래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욕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충분하게 있게 해주려고 단백질의 영양을 공급한다입니다. 자, 젖으면 안 돼요. 이 욕창은요, 여러분, 젖거나 습하거나 또는 압력이 있으면 욕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트가 젖으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 젖은 경우를 갈아줘야지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거나 하면 안 되죠. 뜨거운 건 욕창이나 염증이 있을 때 금기입니다. 절대 안 되죠. 자, 21번. 대상자가 최근 매사에 관심이 없어지고 말수가 줄고 수면 양상을 달리할 때 의심되는 증상은 1. 환각, 2. 우울증, 3. 건망증, 4. 의식장애, 5. 충동 조절장애. 자,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우울증입니다. 자, 매사에 관심이 없어진다, 말수가 준다, 잠을 잘 못 잔다. 뭘까요? 우울증이죠. 자, 22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성질환이다, 진압력 장애가 있다, 의식의 변화가 없다, 수면 양상이 규칙적이다,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여러분 뭘까요? 그쵸? 진압력 장애가 있다입니다. 자, 여러분 선망과 망상을 좀 구분하셔야 합니다. 망상은 치매의 증상으로 망령된 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뭔가를 상상을 해놓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망상이고요. 선망은 약간 의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이 의식저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선망은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했을 때 약간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헛소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망을 좀 보는데 선망은 아까 제가 입원하면 생긴다 그랬잖아요. 급성질환이에요. 그리고 이건 완치도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선망은 이제 급성으로 생기면서 진압력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또는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는 뭐 시간이 몇 시간, 몇 시인지, 밤인지, 낮인지, 뭐 무슨 요인인지 당연히 그런 거 잘 모르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망은 진압력 장애 있고요. 의식의 변화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의식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수면 양상이 불규칙적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지 서서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나타나는 것은 알츠하이머 치매이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 뇌졸중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증상은 1. 실어증, 2. 관절염, 3. 하지마비, 4. 운동실조증, 5. 감각기능 이상. 자,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운동실조증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이거를 제가 이제 모션을 따라해 보라고 그러고 같이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해보고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물건이 이제 왼쪽에 있는데 뭐 가운데를 이렇게 잡고 있는다든지 엉뚱한 데서 물건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이런 증상을 운동실조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운동실조증은 소뇌의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생깁니다. 소뇌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소뇌가 뇌졸중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운동실조증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균형을 못 잡고 비틀거리고 이렇게 눈과 손에 이게 이제 균형이 맞지 않아서 물건을 엉뚱한 데서 잡고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걸 운동실조증이라고 합니다. 24번 대상자에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질병은 1. 방광염, 2. 녹내장, 3. 알코올성 간경화, 4. 만성신부전, 5.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거래요. 주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 건 염증성 질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염증성 질환 하나밖에 없죠. 자, 녹내장은 물을 많이 마시면 이제 몸에 물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혈압이 올라가면 안압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럼 녹내장은 심해질 수 있으니까 안 됩니다. 알코올성 간이 나쁜 경우도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지 않고요. 특히 물을 많이 마시면 절대 안 되는 게 만성신부전이거든요. 이 만성신부전이 뭐냐면 여러분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신장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이 신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수분의 재흡수 또는 이 수분,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깨끗한 건 재흡수를 하는 거고, 이제 지저분한 건 소변으로 배출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이 만성신부전 환자들은 물을 많이 이제 드시게 되면 부어가지고요.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물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일 때도요, 부종이 심하거든요. 그럴 때 이분들이 부종이 심한데 물을 많이 마시면 부종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정답은 방광염입니다. 방광염일 때 물을 많이 드셔주시면 이런 염증들이 이제 소변으로 바깥으로 배출이 되면서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염증성 질환일 때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5번 다음 중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철분제는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2. 고혈압약은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 인슐린은 식사 전 입으로 복용한다. 4. 기관지 확장제는 머리를 숙인 채 흡입한다. 5.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자,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요거는 맞히셨을 것 같아요. 자, 약물 복용 방법도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모든 약은 뭐랑 복용을 하셔야 되죠? 그쵸, 물이랑 함께 복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철분제는 우유가 아니라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철분은 비타민 C가 있으면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철분제는 이런 이제 오렌지 주스, 이런 비타민 C가 들어있는 그런 것과 함께 복용하게 하고요. 여러분, 이 자몽 주스는요, 모든 약의 그 반대작용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 약은 자몽 주스랑 어떤 약이든지 간에 자몽 주스랑 함께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인슐린은요, 입으로 복용하잖아요. 그럼 위장관에서 이게 이제 흡수가 안 돼버려요. 녹아버려,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인슐린은 반드시 주사로만 맞거든요. 틀렸고요. 기관지 확장제를 뿌릴 때는 고개를 뒤로 젖혀서 기도를 열어주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뿌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머리를 숙인 채,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약을 쪼개면 안 되지만 분할선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선이 금이가 있는 약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쪼개도 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자, 26번. 노인 대상자에게 매년 1회 접종하도록 권유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1. 파상풍, 2. 대상포진, 3. 폐렴구균, 4. 인플루엔자, 5. 유행성 이하선염.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뭐 이거는 다 맞히셨을 것 같아요. 매년 1회 접종. 매년 우리 접종하는 건 뭐 맞지요? 독감 예방주사 맞지요? 이 독감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폐렴하고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무인들이 한 번만 맞으면 되죠. 매년이 아니라. 그쵸? 네. 그 다음에 파상풍은 우리 10년마다 맞죠? 자, 27번. 신종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은 1. 보습제를 바른다. 2. 예방접종을 한다. 3. 6단계 손 씻기를 한다. 4. 채소를 반드시 익혀 먹는다. 5. 고용량 비타민제를 복용한다. 뭘까요, 여러분? 그쵸? 손 씻기가 가장 경제적인, 돈도 적게 들고 효과적인 감염 예방 방법이지요.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네요. 그쵸? 자, 28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넉넉한 신발을 신게 한다. 2. 잠들면 야간 조명을 모두 끈다. 3. 침대 높이를 최대한 올려준다. 4. 가급적 계단으로 이용하게 한다. 5.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하게 한다. 자, 낙상 예방 방법이네요. 여러분 정답 뭘까요? 그쵸, 5번입니다. 큰 신발 신으면 넘어지겠죠. 벗겨져서. 야간에 조명을 모두 꺼버리면 어르신들 대부분 화장실 가시다가 많이 넘어지시죠. 침대 높이가 높으면, 그쵸, 낙상의 위험이 더 높지요. 자, 그리고 가급적 계단을 가면 많이 낙상하게 되지요. 계단에서 어르신들 많이 낙상하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하게 해서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해 줍니다. 자, 29번. 전기 안전사고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전기가 연결된 전기기구를 세척한다. 2. 욕실의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운다. 3.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한다. 4.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 코드를 잡고 뺀다. 5. 겉면이 벗겨진 전선을 그대로 사용한다. 여러분 정답 뭘까요? 그죠? 2번이죠. 이런 것도 시험에 안전사고도 되게 많이 이제 예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전기가 연결된 걸 세척하시면 안 되겠죠. 자, 욕실의 콘센트는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호용 커브를 씌우는 거 맞죠? 자,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고요. 콘센트에서 뺄 때는 플러그를 잡아야지. 코드는 선이거든요. 손을 잡아서 빼시면 안 되죠. 플러그를 잡아서 빼셔야 되고요. 플러그는 그 돼지코 머리 있잖아요. 그걸 플러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겉면이 벗겨진 전선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자, 30번. 재가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욕실에 작은 나무 발판을 설치한다. 2. 창틀에 액자를 걸어 햇빛을 차단한다. 3. 화장실 배수구에 락스를 뿌려놓는다. 4. 식탁의 다리 간격이 좁은 것을 둔다. 5. 현관에 신발을 편하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작은 의자를 설치한다. 네, 뭐 이것도 쉽네요. 그쵸? 5번이지요. 욕실에 나무 발판 이런 거 걸려서 많이 넘어지고요. 이런 발판 안 되고 그냥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창틀에 액자, 햇빛을 차단하거나 할 때는 이 액자가 아니라 뭐 커튼이나 스크린을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장실 배수구에 락스 뿌려놓으면 그거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탁의 다리 간격이 좁은 것을 두면 그 사이에 들어가다가 뭐 넘어지거나 다리 넣다가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현관에서 서서 신발 신고 벗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작은 의자를 이렇게 놔두면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겠죠. 31번 거동이 불편한 인지기능이 저하된 시설 대상자의 여가 활동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렵지 않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배정한다. 2. 가족의 의견을 중심으로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3. 요양보호사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4. 움직임이 빠르고 신속한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5.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집단 프로그램으로 배정한다. 자,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1번이죠. 어렵지 않아야 되고요.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배정하셔야 됩니다. 시설 대상자이고요.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다잖아요.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는데 인지기능을 자극한다고 너무 어려운 걸 쓰잖아요. 그러면 안 해버립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쉬운 거를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흥미로운 거, 재미있는 거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사생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2. 요양보호사의 주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3. 보호자와 밀착관계 형성을 위해서 4. 관련 전문가와 정보 공유를 위해서 5. 대상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정답 뭐지요? 그쵸? 전문가와 정보 공유를 위해서입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우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게 사생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보호자와 밀착 관계 안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책임성을 이거는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우리 전문가들과 정보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이제 조언을 듣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3번 요양보호사의 재가급여 제공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급여 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 체계는 1. 보건복지 포털 2.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3. 요양시설 관리 시스템 4.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5.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스템. 조금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한데요.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여러분 RFID라고 아마 수업 중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태그 들어보셨죠? 카드 같은 거를 어르신 댁에다가 붙여놓고 요양보호사가 핸드폰으로 집에 가서 찍는다고 말하는 거 있죠. 그걸 RFID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네요. 자, 보면 재가급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재가급여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방문 요양이거든요. 그래서 재가급여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잖아요. 그래서 이 태그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찍으면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전송이 되고요. 종료하실 때도 찍으시면 바로 그게 공단에 전송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록들이 모여가지고요. 센터에서는 급여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음 달 1일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바로 청구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 RFID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34번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작성 등록하는 것은 1. 임종, 2. 심폐소생술, 3.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4. 호스피스, 5. 완화 의료. 여러분 뭘까요? 이거 아마 여러분 임종 강의하는 교수님들께서 이거 작성하라고 아마 많이 안내들도 하셨을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치료 효과 없이. 그러니까 이런 치료해도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나한테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고 혈액투석 같은 거, 항암제 같은 거, 인공호흡기 같은 거 착용해서 그냥 생명만 연장하고 있는 그런 치료 나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연명의료를 내가 원하지 않아. 그거를 내가 사전에 미리 의향을 밝혔어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때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1. 곧 회복될 것이라고 희망을 주며 안심시킨다. 2.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 3. 장례 절차를 가족과 상의하여 대상자에게 알린다. 4. 대상자가 난폭한 행동을 할 때는 억제대를 사용한다. 5. 요양보호사의 종교의식으로 마음을 편하게 한다. 자, 여러분 정답 뭘까요? 그쵸? 2번입니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상황,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돌아가실 거 본인도 압니다. 본인이 더 잘 아시죠. 그런 상황에 회복될 것이라고 희망을 주면서 안심시킨다고 이게 안심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장례 절차를 가족과 상의하여 대상자에게 알리고 이럴 필요는 없지요. 자, 그리고 난폭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대로 둡니다. 절대 돌아가시는 상황에 억제대를 쓰지 않습니다. 억제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을 묶어 놓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쓰지 않고요. 지금 돌아가시는 상황에 난폭한 행동을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고함을 지르거나 이렇게 무서운 경우도 가끔은 있기는 해요. 그런다고 그래서 억제대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의 종교의식을 강요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꼼꼼하게 문제를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으시면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텐데 이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문제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를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듣는 용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읽어드려 버리는 것은요,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말하는 것처럼 읽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현장에 가시면 누가 문제를 읽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 듣는 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듣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기출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고 가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거를 그냥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세요.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 듣는 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열공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